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건데요.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북미 관계의 기본적인 그 흐름들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최근까지의 정책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최근 한 4년 동안의 변화들, 특히 2018년도의 변화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부터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극적인 현상 전환을 한번 하고 지금 형태는 폐쇄적인 현상 유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생각보다 길게 폐쇄적인 현상 유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2018년은 다 같이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적극적인 현상 전환의 해였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바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2017년도에 전임 정부 들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그때도 상황 굉장히 안 좋았죠. 2017년도에 막 그때 핵실험 이제 마지막으로 벌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북미 관계도 최악이었고 2017년도 하반기에 실제 전쟁이 날 뻔한 상황까지 가고, 전임 정부의 2017년도 7월 달에 미사일 위기가 한창 도래했을 때 북한이 미사일 2방 쏘면 우리도 미사일 두 방 똑같이 보고 있다가 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땐 뭐 했냐면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 2발 쏘면 이렇게 위성으로 정확히 다 들여다보고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행동을 손금 보듯이 보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쏜다 그러면 2발을 똑같이 준비해요. 그리고 바로 또 2발 대응 발사를 합니다. 대응 발사를 바로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군 정보 당국이 북한의 행동을 읽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2발을 쏠 수도 있고 비례해서 이제 똑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알고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있는 상황, 힘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네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싸우기 싫다, 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2018년도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너네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2017년도 당시에 문 대통령이 베를린 가선 또 베를린 구상 이야기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시책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구상 얘기하면서 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 식량 지원, 경제 협력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시책이 한 가지 나오는 게 당장 임박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단 몇 개월 뒤에 벌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yes or no를 할 수 있는 시책을 던지고 동시에 이제 미사일 2발을 쏘면서도 하여튼 우리 싸우는 건 원치 않는다. 너네가 원하려면 우리 손잡고 평화의 길로 가자라고 한 얘기들 동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했었던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그 북한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7년도 9월에 핵실험, 그리고 11월 29일에 그 화성 15형 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는 자신들의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 목표는 뭐겠어요? 경제적인 목표죠. 경제적인 목표. 이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강병엔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었어요. 2017년도 11월까지. 그 다음은 이제 부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우리의 제안에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2018년도 4월 달에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바꿉니다. 물론 이게 큰 틀에서는 어쨌든 국방력을 낳아버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북한도 2017년도 9월과 11월에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이제 시험 발사를 성공리에 마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경제 개발에 매진하면서 제재 완화 이끌어내고 하면서 우리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바꾸고 남북 정상회담도 응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응하고 하면서 2018년도에 현상 전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다 깨져버리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한번 잘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머릿속에 이 생각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의 지도자로 늙어 죽진 않겠다. 그 생각은 확실한 거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그대로 그냥 살다가 그저 그런 이제 뒷방 늙은이 돼서 죽진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어렸을 때 스위스, 유럽에서 또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나라라고 이게 어디 현장 시찰 나가면 어떻겠어요?
평양 조선 노동 당사 자기의 집 거기만 벗어나 가지고 평양 밖에만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보이는 게 뭐겠어요? 19세기 조선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잖아요.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결단코 이거 해결하겠다. 뭐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했다. 애민 정신의 그거보다도 내가 내 자존심에 이거 내 존심에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도 뭐 자꾸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 거예요. 아니까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현장 시찰 가면 버럭버럭대고 뭐 간부들 잡고 막 하는 거죠. 인민들한테는 애민 정신으로 이제 막 하면서 간부들은 뭐예요? 간부 잡는 거죠. 간부들 잡으면서 똑바로 해라 많이 하면서 초급 간부들까지 직접 눈 마주치면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워크숍 정치하는 게 이제 김정은식의 시대 때 이제 중요한 이제 정치 동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때는 통치 스타일이 핵심 참모들 몇 명과 1대1 위성 관계처럼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대 때는 초급 간부들까지 직접 눈 마주칠 수 있는 이제 워크숍, 당 세포 비서 대회까지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대리들 불러 모아놓고 하루 동안 이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 우리 그룹에 나아갈 방향과 나의 경영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김정은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폐쇄적인 현상 유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또 뭐냐면 버티니까 또 버텨지더라는 거예요. 2019년도는 하노이 노딜 나고 나서 그래 올해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어. 우리는 제재 완화 11개 중에 5개 제재 완화 들고 와. 미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이런 식의 이제 핵 대화, 핵 협상이라고 하는 건 없어.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 자세 변화를 기다리겠어요. 그게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2020년도가 됐어요. 2019년도까지 트럼프가 김정은의 그 제안을 씹었죠. 아무런 제안은 그 김정은의 조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어요.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이건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못 만나는 상황, 외교 행위, 무슨 교류 협력, 대화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닫으려고 해서 닫는 게 아니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2020년부터. 그때부터 이어지고 있던 2016년, 17년부터 이어지고 있던 고강도의 제재가 4년차, 5년차 지속됐습니다. 그 즈음에. 김정은 위원장 때 들어서 북한 경제가 평균 한 3% 정도씩 매년 성장을 했어요. 1%에서 3% 정도씩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들어서 갑자기 마이너스 3.2%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꺾여요. 2017년도부터. 17, 18년도 꺾였다가 19년도에 1% 잠깐 늘었다가 2020년, 21년, 22년 계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때 들어서 그 앞에는 1%, 3%씩 성장을 하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2016년도부터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의 제재는 뭐냐? 미국의 그 핵과 미사일 부품들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였어요. 전략 자산들 들어가는 걸 막는 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민 경제와 생활 경제를 직접 치는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의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민 경제, 생활 경제의 근간을 치는 제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석유 들어가는 거 끊어버리고 북한 내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광물 수출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섬유 가공해가지고 팔고 하는 거 섬유 수출 막아버리고 해외 노동자들 다 입국시켜버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 다 막아버리고 금융제재하고, 그게 이제 2017년부터 바로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019년도 하노이에 와서 유엔 제재 11개 중에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인민경제와 생활경제에 영향을 주는 5개의 제재만 풀어달라고 2019년도 하노이 정상회담 때 와서 아주 간곡하고도 질기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안 들어주고 영변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까지 내놓지 않으면은 그 이제 우린 차라리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떠나가 버린 거죠. 그게 하노이 노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예요? 11개 유엔 제재 다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5개만 풀어달라고 했는데 야 그것도 안 해주냐? 이런 식의 핵 협상은 없다는 거고, 이 5개 풀어주겠다.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시키겠다는 2018년 6.12 북미 싱가포르의 정신 복원하는 것. 이제 그게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대한 답변 없이 다시는 핵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 국무장관이면 어떠시겠어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들어줄 이유가 없죠. 제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들이 대화하자고 할 건데 왜 제재를 내가 먼저 풀어줘요? 그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당국자들 입장이 이겁니다. 제재를 목줄 쥐고 있으면 이거 풀어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라도 어쨌든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하자고 할 텐데 내가 제재를 왜 먼저 풀어준다는 거 조건을 왜 먼저 내걸고 대화를 하느냐, 이게 미국 당국자들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엄청 크죠. 북한은 그 전제 조건 없이는 대화장에 안 나가겠다는 거고 미국은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이러니 북미 대화는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재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2020년 맞았어요. 야,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제 2020년 맞아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왔어요. 북한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야, 그러면 저거 북한 지금 90년대 고난의 행군 그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100만 명, 300만 명 이상 죽어나가는 거 그 이상, 그 끔찍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고 엄청 우리 걱정 많이 했죠. 3년 지났는데 근근히 어쨌든 지금 살고 있어요. 또 북한이.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거 뭐 대량 아사 상태나 정말 인도주의적인 참사 상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근근히 살고 있으니 특별히 열고 다시 나가야 될 이유가 지금 김정은이라면 지금부터 다 포기하고 갑자기 또 미국한테 대화하자 이렇게 매달릴 상황 아닌 겁니다. 김정은이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폐쇄적인 현상 유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2019년, 21년까지 한국 정부만 뭐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를 막 주구장창 했지만 뭐 될 일이 아니었죠. 사실은 어쨌든 될 일이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작년에 미국 정부 바뀌고 올해 이제 한국 정부 바뀌어서 한국 정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이제 변수였는데, 한국은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뭐라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싫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폐쇄적인 현상 유지,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 우리 전제 조건 얘기한 거 조건에 대해서 니네가 답을 들고 대화하자 그러면 우리는 선대선으로 가는 거고, 근데 조건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면서 대화 안 하면서 뭐 한미 연합훈련 확대하자고 하면 그래 우리도 강대강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사일 쏘고 지금 이제 대응훈련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폐쇄적인 현상 유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 대화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 여기 대해서 또 한미가 또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입장들을 볼까요? 작년이랑 올해 공교롭게도 딱 1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렸습니다. 2021년도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올해도 2022년 5월 21일 날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지만 어쨌든 5월 21일자로 뭐 한국 기준이든 미국 기준이든 기록이 될 때 5월 21일자로 기록을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1년 차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한국의 파트너만 바뀌어서 생겼어요. 이제 열렸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동맹국 대통령 보수가 되건 진보가 되건 어쨌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와 그리고 또 가능성, 필요성 이런 것들은 변치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보면은 한 번 더 현안 차원에서는 어쨌든 대화 안정을 주고, 이거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미국이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 얘기를 들어줘요. 미국은 웬만하면 한국의 입장을. 그랬을 때 한국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니까 뭐 그래 뭐 그거 좋은 거고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이제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임명해가지고 이제 인권대사 대신에, 북한 인권대사 대신에 대북 특별대표라고 한 사람을 성김 대사를 먼저 임명해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이제 해보겠다 하는 걸 또 의지를 또 보여줬죠. 그리고 동북아 협력 차원에서도 이제 남중국 아세안 양안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제 협력하겠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기자회견장 자리 중에 대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대만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공감대를 같이 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또 내준 거죠.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신에 또 대만의 입장을 또 하나 또 받아들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만에 대한 입장 이런 것도 받아들여주고, 지구촌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 방역 관련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특히 이제 반도체, 우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기본적인 그 합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 지나서 이제 역시 한미 외교 당국 간에 한미 정부 간에 계속 이제 1년 동안 그 파트너십을 발전시킨 결과가 지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제 선언문에 또 그대로 또 담겼죠. 평화 안보를 위한 핵심 축, 그리고 경제 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전략 동맹, 한반도 넘어서 이제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공고화시키고 경제 안보 기술 분야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 우주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거는 무슨 뭐 보수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이제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이 그냥 대통령 파트너 누구 바뀌는 상관없어요. 그냥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한미의 양자의 양국의 짝짝꿍이 맞는 데서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를 하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실천적 방안 제시하는 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한미연합 훈련이 확대돼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빈틈없는 대북 공조, 이거는 전임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제 이거를 근데 대화를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가느냐, 아니면 한미연합훈련 확대 같은 지금 당장의 억제력 중심을 좀 힘의 과시를 먼저 좀 하느냐, 그 차이에서 지금 힘의 과시를 조금 더 강하게 좀 하고 있는 분야로 살짝 좀 바뀐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년에는 대북 특별대표 임명도 좀 하고 대화의 방점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쨌든 한미연합훈련 확대하자니까 미국은 뭐 그래 확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냥 한국이 파트너 하자고 준비돼 있다 하면은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이제 또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북한이 대화에 미국이 걸어놓은 대화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미 입장에서는 또 군사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지금 당장 뭐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막 한창일 때는 분위기 차원에서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을 좀 축소하거나 그럴 명분이 있는데 그럴 명분이나 이유는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동안 안 해봤던 연습들, 미뤄놨던 것들은 한미 군당국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어때요? 딜레마 상황에서 이제 대결 구도로 이제 가는 겁니다. 북한은. 작년 같은 거지만 미국의 대화 의지는 어쨌든 재확인했어요. 대북 특별대표가 나오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대해서 계속 대화 제안을 자꾸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긴 왜 없냐, 정말 답답해 죽겠다. 2019년부터 얘기하던 조건에 대한 답은 없이 자꾸 대화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만나야 될 지금 이유가 없고 만나서 뭘 얘기할 건지에 대한 의제에 대한 내가 물어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귀찮다, 싫다. 그렇지만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깬다? 그건 가능합니까? 그건 못해요.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웅크리고 버티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견디고 나아가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견뎌야 되는 상황이 2021년도까지 그런 상황이었죠. 작년까지 상황이고. 그 2022년도에 이제 남한의 대통령 선거 결과도 좀 기다렸겠죠. 약간 그래도 전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정파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한미연합훈련 확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건지 한데 결과지가 한미연합훈련 확대하거나 약간 좀 힘의 과시를 하는 국면 쪽으로 약간 좀 기우는 이제 그 전국이 지금 펼쳐지게 되죠. 이 한미 정상에서 강화된 이제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확대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온 이제 반응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딜레마 상황에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답답한데 이제 대화는 안 하지만 판은 깰 수 없는 딜레마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은 좀 택한 걸로 엄명을 하고 있죠. 7월 27일 날 전승절 때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과 군사 깡패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거론을 깜짝 놀랄 만한 수위였습니다. 처음 그 연설부터 이게 할까라고 했는데 직접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실명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아주 좀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고, 김여정은 뭐예요? 지난 8월 19일 날 노동신문 나온 거에 따르면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막 이제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북미 관계 관련돼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김남매가 지금 나서가지고 윤석열 실명 비판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에 대해서는 지금 실명 비판하는 거 어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할 때나 남북 정상회담 할 때나 김정은이 육성으로 한 얘기 중에 흥미롭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실명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다. 원래는 뭐예요, 그게? 원래 비난하면 안 되죠. 외교를 하는데, 외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대를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뒷담화를 까고 자기들끼리 전략 짤 때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지만 비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나 비즈니스를 할 때. 안 되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워낙 옛날부터 벼랑 끝 외교, 전랑 외교, 거칠게 외교를 했으니까 그거 안 해주는 게 북한식에서는 이게 일종의 외교에 있어서도 좀 선물 같은 거예요. 옵션 카드 같은 거죠. 자기들이 호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욕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한창이고 할 때 김정은이 실명을 직접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 누구도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다.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면도 미세하게 차이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윤석열과 군사깡패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 실명으로 지금 비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설리번이나 뭐 무슨 오스틴 국방장관이 누구나 뭐 그 이름을 거론되진 않거든요. 물론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원론적인 수준에 원래 하던 비난은 대미 비난은 계속합니다. 그러지만 실명 비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어쨌든 북미 대화의 판은까지는 아직 안 깨고 지금은 일단 남북 대화만 먼저 남북 대화 깨고 뭐 여차여차한 상황 봐서 미국과의 대화로 이제 건너뛴다. 퀀텀 점프를 한다. 이제 그런 게 지금 북한의 아마 속내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철저히 지금 이제 단절 이제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제발 좀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게 이제 김여정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이게 그 지난 그 8월 19일 그 연설 담화에서 8월 19일 담화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 뭐 윤석열과 군사깡패니 뭐 다른 그 뭐 오빠 김정은의 얘기나 김여정의 이제 다른 얘기, 담대한 구상에 상대해주지 않을 것, 이제 이런 게 이제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좀 잡혔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조금 더 제가 눈에 조금 더 사로잡혔던 건 우리 장기적인 좀 통일 비전이나 남북 관계 얘기 생각해봤을 때는 이 제발 좀 의식하지 말며 그냥 살았으면 하는 거. 이게 솔직한 이거 그 김여정의 노동신문 그거 담화는 뭐 재작년부터 이게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보면은 김여정이 직접 쓰는 것 같아요. 어디 누가 쓰고 초 안 잡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좀 직접 쓰는 김여정이랑 그 김남매가 직접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체나 그런 거 보면은 하는 말투나 일관성이 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꼭 이게 재벌과 3세 아가씨가 이제 화내는 것 같은 그 어투잖아요. 다 보면은 이제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어투들이 쭉 나오곤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표현 중에 이제 그 지금 솔직담백한 의식을 드러난 게 바로 이 부분.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냥 의식하지 말고 이제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많은 예고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도 8차 당대회하고 북한의 통일 담론이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1월 달에 당규약 개정, 8차 당대회 하면서 당규약 개정한 내용이 6월 달에 한겨레에서 단독 뭐 입수했다고 막 보도를 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적이며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 뭐 이제 이런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버리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그 역량들이 뭉쳐서 이제 그 혁명을 좀 실현하자. 그래서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하를 이거 삭제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이제 통일을 포기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해석들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라기보다도 북한 위주의 북한 주도하는 통일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론이라고 하는 걸 포기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했을까? 아직은 좀 의심스러운 면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규약 개정 결정서에서 당규약 자체는 이게 변했다고 하지만 당규약 개정 결정서의 통일전선 관련 부분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서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는 것이 당의 사명이고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또 밝혔습니다.
그 뭐냐면은 뭐 경제 협력을 하고 평화 협력, 대화 이제 하기 아니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국방력,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지만 이게 힘을 통한 안정이죠. 공포에 의한 균형, 이제 이걸 안정으로 좀 보는 거죠. 그 안정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국방력, 핵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국 통일을 역사적 위협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 통일론이 폐기된 건 많아요. 적화 통일론, 혁명 민주주의 노선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혁명 민주 누가 지금 김정은, 김일성 사상에 찬양해가지고 이게 우리 뭐 남한 사회 내부에서 무슨 봉기가 일어나고 거기 찬동해가지고 강화문에 50만 명, 100만 명 모이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이제 혁명 통일론은 폐기하고 그 대신 국방력 중심의 평화 안론정론을 동시에 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역량들이 만나서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게 자기들 주도하는 자기들 방식의 통일에 다른 이름으로 지금 좀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선공존 후통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잠깐 퀴즈 여기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뭡니까? 우리 공식 통일 우리가 선평화 후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우리 그 선평화 후통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내후년이면은 30년 2024년이면은 30년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나오고 그게 1994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살짝 이름을 바꿉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공존 공영 그리고 남북 연합 통일 국가라고 하는 3단계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공존 공영의 앞부분에 화해 협력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화해 협력, 남북 연합 그다음 통일국가라고 하는 3단계 통일 방안 이게 1994년도에 발표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10분 정도 모여 계시는데 우리 통일 방안 뭐냐고 띡 눌렀을 때 대답하는 국민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이 뭔지 우리 국민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통일에 대한 이제 마음 열정 그런 것들 식어가면서 공식 통일 방안이 뭔지 우리의 구체적인 통일상에 대한 통일 국가상 혹은 통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상에 대한 합의가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도 이제 없다는 거에 거의 반증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어쨌든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목표는 뭐냐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예요. 근데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인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뭐냐면은 각각의 연방 국가들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입니다. 1민족 1국가 그래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대외적으로는 같은 국가인데 두 개의 제도 자본주의 제도 사회주의 유지하고 두 개의 정부가 고도의 자치권을 주면서 따로따로 사는 거. 그게 북한은 통일의 완성된 목표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1체제 1정부로 하나로 단일 국가가 가는 거고 북한은 2제도 2정부 얘기하는 게 지금 공식 통일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뭐 어려우니까 뭐 우리랑 하면서 느슨한 연방제 김일성 때 얘기했다가 2000년도에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낮은 단계 연방제 얘기하면서 뭐 우리 쪽하고 남북 연합하고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좀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좀 합의해보고 대화해보자라고 한 데까지 합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은 뭐예요? 공존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제도와 정부를 유지하는 것. 이제 그게 제1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 협력, 남북 연합하면서 선 평화를 이룬 다음에 긴 시간에 걸쳐 선 평화를 이룬 다음에 후통일로 가자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 선 평화라고 하는 과정, 이 선 공존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이 선 공존, 그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두 개. 지금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 그 사회주의 김씨 왕조 체제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계속 가는 것, 그리고 그게 완성된 통일 형태로 보자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좀 속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평화와 선공존의 얘기가 북한의 선공존 얘기가 같은 얘기는 좀 아니라는 것.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할 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뭐 통일을 포기했으니 우리도 좀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이거 얘기.
그러니까 북한이 뭐 통일 포기했는데 우리 그렇다고 뭐 우리가 통일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거 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있는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식대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을까 또 찾아가는 거고, 북한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체제, 제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공존해 나가는 것, 이제 이게 지금 북한은 지금 가장 중요한 급선무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인식,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냐, 차갑게 식었죠. 북핵 문제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84.4%. 북핵 문제 해결의 부정적인 전망도 역시 2020년에 69.1%, 작년엔 조금 더 떨어졌던 게 올해는 84.4%로 또 확 또 올라갔어요. 이제 한미연합 훈련도 하고 하니까 이제 또 확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직 가장 최근에 이제 대북 통일 관련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북 대화 혹은 육자회담을 통한 협상, 이게 높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남북 대화 해결 방안보다도 약간 조금 낮은 퍼센티지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 통일의 성경 과제는 어쨌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통일 문제 관련돼 가지고 묘한 게 있어요. 전국 지표조사 지난달에 나온 그 여론조사인데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4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56%가 돼요. 근데 좀 헷갈리시죠? 다른데 이게 뭐냐면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41%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KBS 여론조사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통일해야 된다는 게 5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50% 훨씬 넘게.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이에요. 반드시 통일 좀 해야 돼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은 싫어. 그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통일을 어떻게 하시면 해야지. 그게 지금 국민들의 좀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남북 체제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52%, 통일된 단일 국가는 18%,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 17%. 현재같이 지금 좀 싸우고 왕래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갇혀 있고 닫혀 있고 하는 것들은 싫다. 근데 미래상에 봤을 때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부담이 없이 그냥 특별히 경제적 정치적 부담 없이 점진적으로 합의가 잘 된 통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당연히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좋은 방향이지. 근데 그게 안 되니 차선책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상태만 돼도 좋겠다라는 정도가 여기 52%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에 대한 외교 방향,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지난 그 이 전국 지표조사 볼 때 제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제 미국 미국 일변도의 미국 친화적인 일변도의 정책 38%, 중국을 고려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38%, 팽팽하게 동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미 동맹도 중요한데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도 중요하다. 이걸 딱 지금 갈려서 어쨌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걸 좀 종합을 해봤을 때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나라 일로서 뭐 누군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부담지면서 하기는 싫어. 이제 그게 하나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같이 그럼 이게 사느냐, 소국적 평화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 여전히 있고 이런 거 싫어.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워. 84% 이상이 해결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 근데 해결해야 되고, 이게 해결되고 위협이 없고 전쟁이 가능성이 없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되면 좋겠지만 꼭 안 된다 하더라도 평화 공존하면서 핵 위협 없이 좀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일반적인 지금 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아닐까, 이제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통일에 대한 이제 마음, 열망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식은 것 같아요. 북미 관계 잘 안 풀리고 통일의 가장 키 플레이어, 그리고 아까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반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인 북미가 유일하게 안 풀린 나라잖아요. 안 풀린 관계잖아요. 공식 관계에서. 다른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 한소 관계, 미중 관계처럼 공식 국제법 관계, 외교 관계에서 뭐 하나 문서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다지 뭐 특별히 뭐 경제 협력을 하거나 뭐 다방면에 다른 협력을 하거나 그런 역사도 별로 없는 게 지금 북미 관계입니다. 그 북미 관계는 이제 또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정체돼 있는 상태로 있고,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지금 북한은 또 미국하고는 지금 대화 안 한다고 하면서, 북한은 또 우리하고는 또 완전히 제발 좀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대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인식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음이 좀 많이 식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와 달리. 이제 그걸 마음이 많이 식어 있는 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새롭게 어떻게 돌파구를 할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이제 달리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금 과거에보다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세대는 원래 과거에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도 별로 분단에 대해서 꼭 통일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과거 조사를 봐도 어차피 높진 않았습니다. 늘 이제 왜냐하면 세대 간 간극이 있을 수밖에 좀 없는 문제입니다. 후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이라고 저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후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 값을 갖고 태어난 세대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을 맞이하신 분들 혹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10대 시절 들어와 가지고 내가 사회 변화상을 인식할 단계가 됐는데 오 나라가 찢어졌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죠. 연로하셔서 자연적으로 우리 세대 구성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후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 값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과거에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어때요? 그분들이 인구 구성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그분들이 50대, 60대 의사결정의 주류를 이룰 땐 뭐예요? 후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데 나라가 쪼개져 있고 전쟁하고 하는 거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언젠가 치유해야 될 역사적 과제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세대가 후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홍구 이런 분들입니다. 2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의 주를 이루던 50대부터 70대 인구 구성의 대부분을 이루던 시절에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특이할 점이 뭐냐면은 89년도 9월 11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 연설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새로운 통일 방안이라고 들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 상상이 되세요? 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통일 국민 협약이고 새로운 통일 방안입니다 하면서 국회에 가서 연설하겠다 하면 연설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상상이 되세요? 안 되죠. 89년도에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었지만 그 사람이 야당 3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동의를 얻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당시 이용구 통일원 장관이 입안을 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3김이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공감하고 합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 특별 연설로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 뭐 군부 민주 이걸 떠나서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민족사적인 열망이다. 이거는 후천적 조건으로서 분단은 우리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치유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20세기 때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태어난 50년대 혹은 이제 60년대부터 이게 막 태어나고 지금 60년대생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잖아요. 지금 의사 결정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50대, 60대로서 60년대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저 같은 이제 70년대생들이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이어받고 있는데 60년대생, 70년대생 될 수 어때요?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값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났는데 분단 국가에 태어났어요.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생, 70년대생까지만 하더라도 40년대생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통일해야지 배웠던 세대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통일을 우리의 소원이고 민족의 수건이지라는 걸 외워서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통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죠. 근데 우리 밑에 세대 어떻게 돼요?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2010년대생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 국가에 태어났어요. 근데 분단이 꼭 치유해야 될 역사적 상처인가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분단돼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5천년 역사 중에 과거 뭐 고구려, 통일신라 이제 그때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뭐 분단을 극복해가지고 철도도로 연결해가지고 뭐 대륙으로 쭉 나아가고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양 무역 국가로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지금 변하지 않는 이상 해양 무역 국가로 우리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내에 G5 세계 빅5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해양 무역 국가로. 섬나라이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전면전의 위기에 지금 막 시달리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을 그렇게 값을 태워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한민족이었으니까 통일해야지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 굳이 왜? 불편하지 않은데 왜 자꾸 불편한 걸 감수하라고 해라고 하는 답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대 구조가 좀 바뀐 거죠. 20세기 1989년, 1990년대 이제 역사 인식하고 역사적 배경하고 지금 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탈냉전이 되고 체제 경쟁도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그 누구도 지금 젊은 세대들 중에 과거에는 뭐 국가보안법이 있고 뭐 임수경 씨가 북한 넘어가고 막 그럴 때 이게 89년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임수경 씨가 그 당시 방북을 했을 때 그때 사건인데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했어요. 체제 경쟁,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 거에 대한 세계사적인 이벤트 같은 거였습니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이 반쪽짜리로 치러졌습니다. 각각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반쪽씩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 그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참가국들이 참가를 했던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하는 세계 올림픽. 거의 세계 올림픽으로 이제 복원이 됐던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그 이듬해인 89년도 12월 31일 날 몰타에서 아버지 부시랑 그리고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만나서 냉전은 끝났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물흐물 뭐 역사적인 현상과 과정으로서 냉전이 종식된 게 아니라 미소양 정상이 만나서 몰타 선언을 통해서 냉전은 끝났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90년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북한이 저항하듯이 했던 게 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었죠. 남한이 서울 올림픽을 하니까 자기들은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성대한 축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이제 그 대학생이 대학교 외대 3학년생이 당시 이제 방북도 하고 했지만 지금 한국 대학생 보고 티켓 끊어줄 테니까 북한 가라고 하면은 민족의 사명과 열망을 띠고 내가 통일의 꽃이 될 거야라고 북한 가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젊은이들은. 아주 이게 완고한 군사 독재 체제 속에서 이 냉전의 벽을 뚫기 위해서 민족의 뭐 영원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뭐 비법적인 방식이지만 뭐 순교자적인 입장으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청년들한테는 이게 민족사적인 과제로 공유하고 있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공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분단이 불편하니까 통일해야 된다. 안 불편하지만 안 불편한데 왜 현상을 바꿔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러니까 통일의 필요. 근데 재밌는 결과들 여론조사를 하면 근데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통일의 필요성 물어보면은 20대 19세부터 20세 보면 쭉 낮은 거 이해가 되시죠? 쭉 낮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도드라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 딱 한 건데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인데 뭐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대충. 근데 이때 보세요. 약간 필요하다, 뭐 매우 필요하다, 18년도, 19년도, 특히 18년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10명 중에 4명이 그래도 약간 필요하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50대 바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요. 50대 바로 다음 세대로 20대가 18년도에는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18년도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여자